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문서를 공개한 순간 크렘린에서 가장 먼저 침묵한 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폴란드 정치권은 갈라졌고 러시아 최신 헬기는 대낮에 격추당하고 우크라이나 드론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우스트루가까지 날아갑니다. 지상파 뉴스만 보면 그림이 명확해 보여요. 러시아가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 자체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가리고 있습니다. 진짜 사건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조용한 자리, 훨씬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놓겠습니다. 첫째, 왜 러시아 최대 은행인 세베르뱅크 회장 게르만 그레프가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한 지 1분 만에 그 기사가 삭제됐다가 다시 올라왔을까요? 둘째, 왜 시진핑은 파워 오브 시베리아 이 가스관 협상에서 러시아 가스 가격을 유럽 가격의 3분의 1로 후려치고 있을까요? 우연이라기엔 시점이 너무 붙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걸 세 층으로 뜯어봅니다. 첫째, 표면에 드러난 5개 사건. 둘째, 그 뒤에서 움직이는 진짜 메커니즘. 셋째, 이게 한국 시청자한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푸틴 이후에 러시아를 준비하고 있어요. 크렘린 관료들뿐 아니라 크렘린 밖에서 다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러시아 엘리트들과도 조용히 채널을 뚫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만 놓고도 지금 어떤 판이 짜이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건 러시아가 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인수당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인수 주체는 워싱턴도 브뤼셀도 아닙니다. 베이징입니다.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매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소식, 러시아 후퇴 소식만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정작 판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 이동을 짚어주는 국내 보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표면 뉴스와 구조 분석 사이에 큰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짚어볼 표면은 5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문서, 파워 오브 시베리아, 이 가스 협상, 그래프 발언과 삭제, 재개시 사건, 우크라이나의 기술 도약, 그리고 폴란드 내부의 대로 노선 분열. 왜 이 5개가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지, 그 이면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결국 한국을 어디로 밀어붙이고 있는지 순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 특종입니다. 최근 보도된 이 기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중국은 이미 크렘린 관료들뿐 아니라 크렘린 밖에서 앞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러시아 엘리트들과 조용히 채널을 만들고 있다. 다시 읽어보시죠. 크렘린 밖의 엘리트들.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감이 오실 겁니다. 기사에 인용된 분석가의 문장 하나가 특히 무겁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거대한 라오스나 파키스탄으로 만들 실질적 기회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되고 훨씬 더 밀착되고 중국을 발전 모델이자 근대화의 원천으로 바라보게 될 나라로, 예전에는 이 관계를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파트너십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어느 쪽에게 대부분의 규칙을 정해주는 관계인지 문장 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보도가 나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러시아 정부 쪽에서 공식적인 반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국제 외교 문법에서 이 침묵은 반박보다 훨씬 무겁게 익힙니다.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없거나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는 자리에서 나오는 침묵이거든요. 두 번째 표면 사건, 파워 오브 시베리아 이 가스관 협상입니다. 지금 중국은 러시아 가스를 유럽 가격의 약 3분의 1 수준에 사겠다는 조건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안 받으면 계약 자체를 안 하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컨설팅사 DGA 그룹의 조지 우트케 파트너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가스프롬과 아예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 세계 가스 시장은 지금 공급이 넘쳐나고 중국의 수입 가스 수요는 2030년대 중반이 돼야 정점을 찍을 걸로 예상돼요. 다시 말해 중국은 시간을 갖고 있고
러시아는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동반자한테 이 정도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건 동반자가 아니라 채권자예요.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짓. 근데 이번엔 거위가 자기 배 갈리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표면 사건, 게르만 그래프의 공개 발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러시아 최대 은행 세베르뱅크 회장이고 오랫동안 푸틴의 경제 측근 그룹 중에서도 핵심에 있던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최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갈등이 빨리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얼핏 들으면 원론적인 얘기 같은데 러시아 정치 문법에서 이 발언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발언이 실린 기사가 러시아 매체에 올라간 지 1분 만에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다시 올라왔습니다. 크렘린이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기들도 결정을 못한 겁니다. 도둑이 제 발저리는 모양새죠. 이 삭제, 재개시 사건 한국 언론에서 다뤄진 거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크렘린 내부 균열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네 번째 표면 사건,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도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시속 340km짜리 인터셉터 드론 시르코를 배치했고 자율 표적 탐색이 가능한 시르코2를 개발 중입니다. 100km를 항속하고 다른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해상 드론 모비딕도 나왔어요. 스웨덴제 그리펜 2 전투기 16대 계약을 체결했고 이 전투기에는 100km 이상 사거리의 미티어 미사일이 실립니다. 영국은 최근 2억 9천만 파운드 규모의 신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고 개전 이후 누적 지원 규모는 210억 파운드를 넘어섰어요. 여기서 짚어야 할 진짜 포인트는 이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겠다고 시작한 전쟁이 오히려 유럽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 중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러시아가 자기 손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무장시켜준 셈이죠. 다섯 번째 표면 사건, 폴란드 내부 분열과 러시아 신형 헬기 격추입니다. 폴란드 야당법과 정의당의 총리 후보 차르네크는 최근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어요. 즉시 폴란드 외교장관 시코르스키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수사는 크렘린에만 이득이 된다. 폴란드 내에서 대러 노선을 두고 상층부가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벨고로드 상공에서 러시아 신형 공격 헬기 미-18 라이트 헌터가 우크라이나 FPV 드론에 격추당했어요. 야간 전투용으로 설계된 헬기가 대낮에 격추당했다는 상징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이 실제로 러시아 국력 곡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다들 이렇게 결론 내리실 겁니다. 러시아가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있구나. 우크라이나가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폴란드도 대러 강경파가 아직 살아있고 러시아 헬기는 격추당하고 은행장까지 전쟁 그만하자고 하니까 결국 서방이 이기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완전히 빠진 배우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배우가 지금 이 판을 실제로 짜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이 5개 사건이 동시에 터지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조용히, 가장 정확히 활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러시아 시장에는 지금 중국 상품이 문자 그대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러시아 관료 내부에서 중국 스파이 활동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렘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크렘린이 유일하게 싸울 수 없는 상대가 베이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동안 중국은 그 약화된 러시아를 조용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서방 대 러시아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방 대 러시아 대 중국의 3자 이야기이고 지금 이 3자 게임에서 가장 크게 이기고 있는 나라는 서방도 우크라이나도 아닙니다. 별주부전 토끼가 용궁 가는 그 길이에요. 좋은 말 다 해주면서 데려가는데 정작 도착지가 어딘지는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라오스 모델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거 한번 뜯어봐야 합니다. 중국이 라오스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보면 지금 러시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인프라입니다. 중국은 라오스에
고속 철도를 깔았어요. 라오스가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고. 두 번째, 자원입니다. 라오스 광산 목재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정치 채널입니다. 라오스 관료 사회 내부에 베이징과 직접 연결된 채널이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러시아 버전으로 이걸 대입해 보시면요. 가스관 방향 결정권, 위안화 결제 비중의 확대, 러시아 극동 자원에 대한 중국 자본의 접근권, 러시아 국경 마을들에서 이미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는 실태,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독립국가인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와 인프라와 의사결정이 다른 나라 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핵심은 겉으로는 강압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사인하는 자리에서 판이 넘어갑니다. 라오스 대통령도 라오스 국민도 자기 나라가 언제 그런 관계로 넘어갔는지 정확한 순간을 짚기 어려워요. 러시아 국민이 지금 정확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 인수 시나리오의 세 단계입니다. 1단계는 이미 완료됐어요. 러시아 경제가 대중 의존을 심화시키는 단계, 서방 제재가 이 과정을 오히려 가속시켰습니다. 2단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크렘린 바겔리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단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그 문서가 정확히 2단계의 증거예요. 3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푸틴 이후 승계 국면에서 베이징이 인정한 후보가 결정적 영향력을 갖는 단계,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이건 정변이 아니에요. 쿠데타도 아니고 색깔 혁명도 아니에요. 승계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계 관리자가 크렘린 안에 있지 않아요. 다른 수도에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이 판이 짜이고 있는가? 타이밍을 세 조각으로 나눠보시면 그림이 정리됩니다. 첫 번째 조각, 트럼프 위기의 관세 압박입니다. 러시아가 서방과 협상할 카드 자체를 잃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 조각, 우크라이나의 기술 진화입니다.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각, 러시아 대중 여론의 이탈입니다. 얀덱스 검색어 통계를 보면 러시아 국민이 특별 군사작전 언제 끝나요를 검색한 횟수가 최근 한 주 만에 13만 7천 건을 넘겼어요. 개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세 조각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겹치고 있어요. 우연이라기엔 조각들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베이징 입장에서 이 순간은 완벽한 인수 진입창입니다. 네 번째, 러시아 엘리트의 침묵 신호입니다. 다시 그래프 발언으로 돌아와 봅시다. 세베르뱅크 회장이 왜 지금 이 특정 시점에 이 특정 문장을 공개적으로 던졌을까요? 러시아 내부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크렘린은 약해지고 약해진 크렘린은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경제 엘리트한테 남은 선택지는 두 개예요. 크렘린과 함께 침몰하거나 다음 국면을 미리 준비하거나 그래프의 그 발언은 아직 자기 자리를 결정 못한 사람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을 마친 사람이 시장에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크렘린이 무너지는 방식은 대개 이런 발언이 몇 개 더 붙기 시작할 때 그림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그래프 혼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산업계, 금융계 안에서 비슷한 온도의 발언들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새어나오고 있어요. 역사에서 권력이 넘어가는 순간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침묵과 편집과 짧은 발언들이 조합되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면 다들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몰락이 아닙니다. 중국의 러시아 인수 절차예요. 잠깐 이 문장을 그대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장면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겉으로는 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실제 승계 순서는 옆 나라에서 정리하던 그 시기, 삼전도의 그림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도 조선왕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실질적 승인권은 이미 다른 수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크렘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정확히 이 그림이에요. 다만 이번에는 청이 아니라 베이징이고 조선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표면 사건 5개, 폴란드, 미18, 그래프, 우크라 기술, 그리고 파워 오브 시베리아이, 이게 다 별개 뉴스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의 인수 절차의 5페이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자기가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인수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마지막에 알아채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기가 옷을 못 입고 있다는 걸 마지막에 아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부터 3번째 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지상파 국제 뉴스보다 훨씬 더 무겁게 여러분한테 직접 다가와야 하는지 먼저 지도를 하나 그려봅시다. 중국의 대러 인수가 성공한다면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가? 자국 경제권 안으로 이웃 국가를 조용히 연결시켜 흡수하는 방법이 규모가 큰 나라에서도 실제로 통한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러면 다음 후보는 어디일까요? 중앙아시아 국가들, 몽골,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특정 공급망 노드들. 반도체 얘기 안 나오면 이상하죠. 한국 반도체는 이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홍콩 경유분을 포함하면 대중 수출 비중이 40% 안팎에서 움직여 왔어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국내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한쪽이 지금 러시아를 삼키는 방법을 실전 검증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두 문장을 붙여놓으면 감이 오시죠. 이 의존도가 라오스 모델의 연결축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루고 있는 대외 환경의 실제 지도를 보시죠. 트럼프 2기의 관세 압박이 한 축이고 대중관계 안정화 시도가 다른 축이고 한미일 삼각관리가 또 다른 축입니다. 그런데 이 세 축을 관리해야 하는 실제 환경이 어떤가? 미국은 관세로 압박하고 중국은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러시아는 이미 중국 궤도 안으로 들어갔고 북한은 러시아, 중국 축의 부수카드예요. 이 상황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정교한 조율이 필요한 일인지 오늘 이 러시아 인수 그림을 보고 나면 감이 오실 겁니다. 매일 뉴스에서 관세 몇 %, 정상회담 며칠 이런 표면 숫자만 나오는데 그 밑에서 판 자체가 이렇게 재편되고 있어요. 세 번째,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남기고 있는 진짜 교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3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 기술 자립입니다. 시르코 인터셉터, 모비딕 해상 드론, 플라밍고 미사일 다 자체 개발이에요. 둘째,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그리펜 2, 스톰 섀도우, 팬텀 미사일까지 여러 축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 정치 응집력입니다. 전쟁 4년 차인데 사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 세 축이 지정학적 인수 대상이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한국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은요, 반도체 기술 자립, 공급망 다변화, 국내 정치 응집력, 이 세 축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통합해서 다루는 국내 보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프레임이에요. 영상 처음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문서를 공개한 순간 크렘린에서 가장 먼저 침묵한 게 누구였는지 아느냐고. 지금 이 순간 그 침묵이 어떤 자리에서 나온 건지 보이시죠? 시진핑이 크렘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크렘린 다음에 올 것을 준비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크렘린 다음에 올 것을 이미 자기가 결정하고 있는 자리에 있어요. 푸틴이 시작한 전쟁이 러시아를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했었죠.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위대함을 회복하겠다고 벌인 전쟁이 러시아를 이웃 나라의 조용한 부속으로 만들고 있어요. 강해 보이려고 했던 모든 동작이 사실은 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함의 창을 정확히 활용한 사람이 지금 크렘린 다음 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오늘 살펴본 5개 표면 사건, 폴란드 분열도, 헬기 격추도, 그래프 발언 삭제와 재개 시도, 우크라 기술 도약도, 파워 오브 시베리아 이 협상도, 이제 그냥 개별 사건으로 안 보이시죠?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갖고 있는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이 지금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못 쓰고 있는 그 제목이에요. 인수, 절차. 이 두 단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안에서 큰 소리로 발음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편집하고 있고
밖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큰 화제에 가려져 있고, 그런데 이 침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진짜 결론이에요. 발음되지 않는 것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러시아를 이렇게 삼킨 방법이 다음엔 어떤 나라를 향해 조준될까요? 그 명단에서 한국은 몇 번째 자리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 명단은 이미 어느 회의실 서랍 안에서 검토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관세 몇 %가 아니에요. 판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재편의 다음 페이지에 어떤 이름이 올라가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푸틴 이후에 러시아는 이미 결정됐어요. 그 다음 국가의 미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동안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 다음 국면들을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같이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